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가속도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입자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그 입자는 가속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자동차나 자전거, 보행자, 비행기, 기차, 그리고 다양한 물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끊임없이 속력과 운동 방향을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발하고 정지하고 가속하고 속도를 늦추거나 또 회전합니다. 또한 바람의 방향도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도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운동의 방향과 속력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물체들의 속도의 변화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통해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 그리고 구심 가속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가속도, 중력 가속도, 그리고 구심 가속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가속도를 어떻게 표시하고 사용하는지 설명할 수 있고 중력 가속도는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심 가속도는 언제 나타나며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자, 이번에는 가속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속도란 바로 속도가 변화하는 비율로서 속도의 변화량을 그동안의 시간으로 나누면 구해지는 값입니다. 즉,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그리고 어떤 물체가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는 것은 바로 가속하는 과정이라 하는데요. 만약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속도계의 숫자가 변한다면 이는 자동차가 가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동차가 가속하면서 운전대를 이용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도 속도가 변하는 것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벡터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속도 역시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요. 특히 가속도와 속도 간의 관계는 속도와 변위 간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가속도는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를, 속도는 변위가 변화하는 정도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집니다. 또한 일상 대화에서는 가속이란 말은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를 의미하고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감속이란 말로 사용하곤 하죠. 반면에 속도의 방향만 바뀌는 경우는 가속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는 이 모든 경우에 대하여 가속도 한 가지로 통일해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가속도는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요? 가속도를 시각적으로 도식화하는 방법은 각 순간의 속도 벡터를 화살표로 그리는 것입니다. 화면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동차가 가속하고 있다면 자동차의 속도를 나타내는 벡터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가속 전과 후의 두 속도 벡터 화살표를 나란히 놓았을 때 그 차이에 해당되는 화살표가 속도의 변화량 델타 V인데요. 이는 첫 번째 벡터의 끝점에서 두 번째 벡터의 끝점까지 가는 벡터로서 즉, 처음 속도와 속도의 변화량을 더한 값인 나중 속도인 것입니다. 가속도 벡터란 속도의 변화량 벡터를 시간으로 나누어 준 것인데요. 이러한 가속도 벡터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가속도 벡터의 방향이 앞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도를 계산해 볼 텐데요. 계산에 앞서 가속도의 표기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속도처럼 가속도의 방향은 양과 음의 부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요. 가속도의 부호가 음인 경우 가속도가 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도의 차원은 t분의 l이며 시간의 차원은 t이므로
가속도의 차원은 길이 l을 시간 t의 제곱으로 나눈 차원, 즉 t제곱분의 l입니다. 참고로 가속도의 SI 단위는 제곱초당 미터입니다. 또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를 알아야 하죠. 먼저 평균 가속도는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 변화한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며, 순간 가속도는 시간 간격을 아주 짧게 하였을 때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1차원 운동으로서 다음 그림과 같이 사각 TI에서 처음 속도 VI이고 사각 TF에서 낮은 속도가 VF인 X축을 따라 움직이는 입자로 모형화한 물체를 생각해 봅시다. 물체의 평균 가속도 A 에버리지는 속도 변화 델타 Vx를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동안의 시간 간격 델타 T로 나눈 값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 간격에 따라 평균 가속도의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T가 0으로 접근할 때 평균 가속도의 극한인 순간 가속도를 정의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 개념은 순간 속도의 정의와 유사한데요. 다음 그림에서 점 A가 B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델타 T가 0에 접근할 때 델타 T분의 델타 V의 극한이 존재하면 B에서의 순간 가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즉, 순간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도함수와 같고 속도 시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왼쪽 그림에서 초록색 선의 기울기는 점 B에서의 순간 가속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입자의 속도는 xt 그래프상의 한 점에서 기울기인 것처럼 입자의 가속도는 vxt 그래프상의 한 점에서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속도의 도함수는 속도의 시간 변화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순간 가속도 a가 양이면 가속도는 양의 x 방향이고 순간 가속도 a가 음이면 가속도는 음의 x 방향입니다. 직선 운동의 경우 물체의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서로 연관성을 지녔는데요.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가 같은 방향일 때 물체의 속력은 증가하며 반대로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가 서로 반대 방향일 때에는 물체의 속력은 감소합니다. 그림을 다시 보면 그림 2A에서 입자로 모형화된 자동차가 축을 따라 점 A에서 점 B까지 움직일 때 T는 TI에서는 속도 VI이고 T는 TF에서 속도 VF입니다. 그리고 여기 갈색 선, 즉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입자의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점 A와 B를 연결한 파란 선의 기울기는 시간 간격 델타 T는 TF-TI 동안의 평균 가속도이며 초록색 선의 기울기는 점 B에서 나타나는 자동차의 순간 가속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자동차가 트럭을 추월하며 5초 만에 20m/s에서 25m/s로 가속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되어 1.0m/s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한 경주자가 10m/s의 속력으로 결승점을 통과한 후 완전히 정지하는 데 5초가 걸렸습니다. 이 경우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네, 정답은 마이너스 2.0m/s입니다. 중력 가속도. 이번에는 중력 가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가속도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는 지구 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경우일 것입니다. 그럼 자유낙하란 무엇일까요?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지구 표면 부근의 모든 물체는 지구 중력의 영향 하에서 똑같은 등가 속도로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결론은 대략 1600년이 되어서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 지배해 왔었는데요. 낙하 물체에 관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생각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바로 이탈리아의 갈릴레이였습니다. 그는 피사의 사탑에서 무게가 다른 두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려 두 물체가 거의 동시에 바닥에 도달함을 보임으로써 낙하 물체의 성질을 증명해 보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유낙하를 증명했던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1971년 8월 2일 우주 비행사 스캇이 갈릴레이의 실험과 같은 실험을 달에서 수행한 사례입니다. 그는 망치와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렸는데 두 물체가 달 표면에 동시에 떨어졌죠. 제 생각엔 이 실험은 분명히 갈릴레이를 기쁘게 했을 것 같네요. 자유낙하를 다시 정리해보면 자유낙하란 물체에 오로지 중력만이 적용하여 자유롭게 떨어지는 것으로서 공기의 저항 같은 것을 무시하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위에서 떨어질 때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돌멩이의 운동은 자유낙하하는 것이지만 바람에 따라 떨어지는 방향이 달라지는 깃털은 자유낙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일정한 가속도의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G로 나타내며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는 아래쪽 방향으로 매 초당 9.8m/s의 비율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유낙하 물체라는 표현은 반드시 정지 상태로부터 떨어지는 물체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초기의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오로지 중력만의 영향 하에서 자유롭게 떨어지는 물체입니다. 위로 혹은 아래로 던져진 물체와 정지한 상태에서 떨어지는 물체 모두 자유롭게 떨어집니다. 어떤 자유낙하 물체의 가속도도 초기 운동과 상관없이 아래로 향하며 크기는 같습니다. 간혹 중력 가속도 G는 가속도의 단위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가속도 19.6m/s 제곱이라면 중력 가속도 2G, 즉 중력 가속도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몇 가지 대표적인 운동의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자유낙하 물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반드시 정지 상태로부터 떨어지는 물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낙하 물체는 초기의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중력만의 영향 하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체입니다. 위로 혹은 아래로 던져진 물체와 정지한 상태에서 떨어지는 물체 모두 자유롭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자유낙하 물체의 가속도도 초기 운동과 상관없이 아래로 향하며 크기가 같습니다. 이러한 자유낙하 가속도의 크기를 G로 표시하는데요. G표면 근처에서 G의 값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며 또한 위도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G표면에서 G의 값은 근사적으로 9.8m/s 제곱입니다. 달리 언급이 없으면 계산을 수행할 때 G에 대한 값으로 9.8m/s 제곱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대략적으로 계산을 빨리 하려면 10m/s 제곱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유낙하 물체를 기술하기 위한 이 방정식들에 가해야 할 수정이 있다면 운동이 수평 방향이 아니라 연직 방향으로 일어나며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9.80m/s 제곱의 크기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순간 가속도는 마이너스 G이며 이는 마이너스 9.80m/s 제곱인데요. 여기서 음의 부호는 자유낙하 물체의 가속도가 아래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심 가속도. 이번에는 구심 가속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속도는 속도의 크기가 변화할 때뿐만 아니라
속도의 방향이 변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커브길을 돌거나 당구공이 충돌에 의해 방향이 바뀌는 경우 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더라도 가속도 운동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버스에 타고 있고 탁자 위에 책이 놓여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버스가 원 궤도를 따라 곡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은 원의 바깥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는 버스의 가속도의 방향은 원 궤도의 안쪽, 즉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회전 능력은 때로는 그 자동차가 낼 수 있는 최대 구심 가속도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랍니다. 다음 그림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 그림에서는 벡터 v1의 끝점에서 v2의 끝점까지 가는 벡터가 속도의 변화량 벡터 델타 v인데요. 따라서 일직선을 달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음 속도 v1에 v2를 더하면 변화량 델타 v가 됩니다. 그리고 속도 변화량 델타 v의 방향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곡선의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델타 v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을 의미하므로 가속도 벡터도 중심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듯 곡선 궤도를 그리는 물체의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매 순간 속도 벡터와는 수직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체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속도의 방향은 빠르게 변하는데요. 결국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이러한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여 작용할 뿐만 아니라 원 궤도의 반지름 r과 관계를 가지고 있죠. 화면의 그림에서와 같이 반지름이 커지면 곡선의 구부러짐이 더 완만해지므로 속도의 방향은 더 완만하게 변하게 되고 따라서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실제 구심 가속도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심 가속도 A와 속도 V, 반지름 R의 관계를 쉽게 풀어보면 구심 가속도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반지름 R에는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만일 속도가 2배가 되면 구심 가속도는 4배가 되며 반지름이 2배가 되면 구심 가속도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곡선도로 구간의 회전 반지름이 20m이고 자동차는 이 곡선 도로를 일정한 속력 10m/s로 달리고 있습니다. 곡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의 구심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5m/s 제곱으로 구심 가속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가속도란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